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예, 시작하겠습니다. Welcome to Senar's World.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ombudsman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8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반가운 얼굴. 새날 여러 패널 중에 제일 착하신 분들만 모여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시사토론 등을 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내용상 갖고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우리 고향말로 수말스러우신 분들. 혹시 몰매 임지 마세요. 그 말 무슨 뜻인지? 아니요. 모르는구나. 수말스럽다란 말은 되게 착하다. 자, 커튼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네. 외모는 외국 배우. 그러나 성격은 정말 수말스러우신 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이요. 발렌타인데이인데요. 정명숙님이 이렇게 아이 좋아. 제가 다 만들었어요. 네. 우리 딸내미도 안 주는 걸 이게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게 이런 거를 주로 가끔씩 만드세요? 네, 요즘에 야. 잘 배우고 있고 예. 기쁜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해요. 네. 야. 다음에 초콜릿은 절대 안 주시는 분이시죠. 겉대가 엄청 높으신 분이시죠. 자, 벌매 임진님. 안녕하세요. 볼메 임치입니다. 벌매 임진님 이렇게 웃을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웃음소리가 되게 시원하고 좋다고. 네. 매력적이에요. 좋아하시네요. 자, 봐요,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 자,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슈 아닌 이슈 시간인데 일단 그 채식 논쟁 여기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불이 붙어서 얼마 전에는 군대에서 채식 달라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어린이집 여러분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가져왔는데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선생님이 학부모가 자기 아이는 채소만 먹는다면서 비건 식단을 요구했다고 그래서 골치가 아프다 이런 글을 올렸었는데요. 과연 그 알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비건 식단을 아이한테 강요하면 어떻게 보면 부모의 강요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강요하면서 그 어린이집의 급식까지 요구할 사항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채식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적으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육식이 필요하다. 근데 약간 채식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의학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종교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와 연관돼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약간 맹신하는 측면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슈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주 30시간 근무에 월급 3천. 어느 사립 유치원의 연봉 계약서? 이게 뭐죠? 네,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월급 3천입니다. 연봉 3천이 아니라 그래서 연봉으로 따지면 3억 6천을 한 사립 유치원 원장이 그 희망했다. 계약서에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뉴스인데요. 저희가 뭐 작년 한 해 그 유치원 운영에 관해서 그 투명한 회계와 감사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유치원 3법이 얼마나 필요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일례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선정된 이슈한 이슈는 과도한 영어 사용 이 이야기인데 네. 이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죠. 이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이 리뉴얼을 했는데 영어로 티켓이라고만 쓰여 있어서
영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상당히 당황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 한번 해보실까요? 네네. 네.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그 영어 표기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한편 생각하면은 이게 세계화의 한 좋은 어떤 증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때문에 한국 땅에서 이방인 같은 느낌을 가진 그런 소외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직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또 표기가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많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고속 터미널에 그런 경우도 있고 예전에 그 공기업이라든가 또 아파트 이런 데도 저희도 발음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이름을 내세우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LH 공사라고 했을 때 저도 '아 거기가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 토지 주택공사. 예 뭐 주택공사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그 법적으로도 따져 보면은 그 옥외 강고물 그 관리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인제 원칙은 항상 그 한글로 표기가 먼저 되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외국어 표기가 이제 나란히 병기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따져 보면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그런 사문화되어 있는 법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영어 표기가 지나치게 또 이용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맞습니다. 네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주의자거든요. 새날, 푸른 나무 이런 게 의도적으로 한글로 만든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방송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의 좀 영어 비슷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한글만을 썼던 측면도 있고 실제로 많은 채널들을 보면 심지어 우리는 TV란 말도 안 붙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랑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심해요. 제가 검찰청 출석하려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가야지 한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중앙지검 바로 앞에 있는 거. 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한 이름으로 막 불려가지고 실제로 동네 간판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예쁘니까 초록머을 같은 네. 뭐 친환경 이런 거 파는 이런 가게들 몇 군데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하잖아.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와서 불편할 정도로 뭔가 영어화가 안 돼 있다도 문제겠지만 너무 영어로 돼 있는 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 차별화되지 않은 웬만한 건 다 영어로 간판 막 걸고 있어가지고 한글 간판이 안 보일 때 느끼는 거는 외국인들이 보기 그게 좋아 보일까요? 문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점에서 프랑스 되게 존중하거든요. 프랑스는 자신들의 문화를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아카데미도 상으로 안 봅니다. 영화 나름대로 종주국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배타적일 필요는 없겠지만 영어가 너무 심해. 이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왜 그 터미널에서 티켓이라고만 쓰여 있는 것도 문제지만요. 요즘에 그 자동으로 이렇게 시켜서 음식 같은 걸 네, 파는 키오스크. 곳들 있잖아요. 네네. 아니 그거 저번에 우리가 다룬 적 있었잖아요. 네네. 아예 안 해버 못 하셔갖고 안 해버리신다고. 네. 이런 측면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그 화장실 같은 것도 이렇게 그 모형으로 이미지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영어로 남자 여자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어른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는 난감한 상황도 예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제 어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표시는 괜찮은데 한글은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한글만큼 글자가 채가 아름다운 문자가 없어요. 그럼 그걸 당당하게 내걸면서 외국인들이 갔을 때 하다못해 셀카로 하나 찍었는데 간판이 한글로 멋있게 돼 있는 것과 영어로 돼 있는 것 이건 내가 심리적 사대주의라고 생각해요. 영어로 해야만 멋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 인사동의 스타벅스나 강화문에 가면 고디바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고딕체로 딱 예, 그렇게 쓰여 있어서 오히려 더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워낙에 영어 표기가 되니까 그런 식도 좀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거나 근데 이제 어른들 사실은 아직까지 영어에 익숙치 않은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른들을 생각해서라도 예, 지나친 영어 표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시대에 영어를 쓰지 말자는 아닌데 네. 너무 과하다는 거지. 네네. 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영어에 목을 매지 싶은 거. 잘 가져오셨습니다. 네. 파머시라고 쓰여 있으면 어르신들은 저게 뭔가 싶을 수 있죠. 네. 네. 약국이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메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삼현 원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황아무개의 종로 공실 문제는 강남 개발사와 연결됩니다. 새날에서 다룬 내용이 조금 약해서요. 잠실의 주민을 이주한 주민은 사실 당시 강북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기득권들이었죠. 이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경기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했지요. 당시 강남으로 이전하려는 이들이 적었는데 누군가 나서서 좋은 학군을 옮기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가 이전하자 주민 이주의 속도가 붙고 강북보다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시너지를 낳았죠. 그리고 명문 고등학교들이 이전을 시작하죠. 이런 일은 80년대까지 계속됩니다. 심지어는 사기 공약까지 있었죠. 상공부의 강남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공부는 강남 이전하지 않고 상공부 산하 코엑스가 조성되며 땅 장사만 하였죠. 이러한 역사 과정을 말하지 않고 현재 강북 지역의 개발 소외 및 종로 공시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전체적인 어떤 세계 무역 흐름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북은 강남으로 상당 부분 많은 상권을 뺏겼던 측면도 있고요. 제가 종로에서 놀 때는 종로가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의 뭐 지금은 어떤지 잘 몰라요. 거의 나갈 일이 없다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상권 뭐 강북만 하면 신촌, 네. 홍대, 다음에 종로,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상권 굉장히 큰 지역들을 보면 광화문, 그게 거기 다 종로라고 그쵸. 네. 종로로 종로고. 연결돼서. 명동. 근데 그 상권들이 전반적으로 강남에 뺏겨서 죽었다는 느낌보다는요. 내가 봤을 때는 강남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남으로 옮겨갔던 부분에 있어서 강북이 좀 개발이 소외된 건 사실이에요. 종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학군을 옮겨가면서 그게 좀 심해졌었는데 이 이야기는 뭐 지금의 종로 논쟁의 아주 원천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황교안 씨는 종로에 가서 이게 마치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종로 경제가 공실이 많다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한번 드렸던 말씀이고 좋은 메일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S팍님의 메일입니다. 칼 858의 진실 규명을 위하여 제안. 푸른 나무님께 새날 진행자님께 제안합니다. 칼 858의 진실의 문턱을 넘는 최첨단은 김현희가 북에서 출생했으며 거주했고 학력을 쌓았다고 하는 경력을 검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출생하고 거주하고 강동 군관학교 출신이라며 탈북자가 된 홍강철님과 칼 858 폭파범이라고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김현희를 새날 유튜브에 출연시켜서 김현희 자서전 속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그가 과연 북에서 삶을 영유한 인물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아마도 김현희는 새날이 제안하는 이런 방안을 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응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북에서 삶을 영유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것입니다. 김현희가 스스로 자백하고 방송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고 듣는 과정에서 그의 어투가 전혀 북한의 발음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북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홍강철 님이 지적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100% 맞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분이 이제 새날의 이력을 조금 많이 알고 계시는 않은 것 같다. 실제로 그 작업을 했었죠. 북한에 살고 오신 분들이 김현희가 북한 출신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굉장히 여러 차례 방송을 했고요. 네. 김현희를 출연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김현희는 우리뿐만 아니라 기존의 스 레거시 방송도 출연시키기 좀 힘듭니다. 아직도 국정원의 보호하에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희는 북한 출신이 아닌 건 확실해요. 여러 차례 검증을 해본 느낌이고 김현희 자체는 지금 칼기가 지금 동체가 사실상 발견된 상황이거든요. 관련된 방송은 조만간 곧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은 여기까지고요. 자,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장빈님. 민주당에서도 무척 안타까워하고 고민한 부분이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검사들이 정 의원을 유죄로 만들 것이 뻔해서인 듯 싶네요. 정 의원님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마리아 성님.
선거위원회인지 민주당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깨끗한 정치에 너무 민감하게 의식하는 모습에서 깨끗함과 포용력을 가지고 계신 대통령의 두 모습 중 한 면에만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블루몬님, 바보 정봉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민주당을 위해 진보 개혁 세력을 위해 최전방 공격수로 이명박 적폐 세력과 싸우다 감옥살이까지 하고 비참하게 버려졌는지, 그냥 태섭이처럼 편하게 내부 총질이나 하면서 검찰, 자유당, 언론 비위나 좀 맞춰주고 가끔씩 정의로운 척 하면서 몸살이었으면 백날 첫날 국회의원 해먹으며 월 2,500 따박따박 받아 챙기고 고급 승용차 운전기사에 비서들까지 두고 보호받으며 호의호식하며 배부르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민주당 내 검찰 커넥션? 자신은 반드시 공천된다고 믿는 구석이 없다면 태섭이가 감히 대놓고 내부 총질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튼 정봉주처럼 선당 후사 정의로운 최전방 공격수는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게 밝혀졌으니 영입 인사들도 이번 사태를 마음에 새겨 절대 선당 후사 정신, 이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마시고 눈치 살살 보면서 언론과 검찰에 적당히 알랑방구 끼고 자신의 이익이 최선이라는 마음으로 오래오래 해먹으시길. 태섭 씨, 당신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군요. 이번에 공천 받을 텐데 꼭 당선되셔서 열정과 정의에 불타는 무지한 정치 초년병들에게 롤 모델로서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태섭 씨가 당선되면 누구보다 크게 기뻐하며 반길 검찰, 자유당, 언론을 생각하니 기대되네요. 하지만 문 대통령님만은 물어뜯지 마시고 탄핵 생각 마시고 끝까지 지켜주세요. 제발. 예, 반어법이시죠. 네. 블루머니. 네.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네. 알고 보면은 정봉주, 금태섭이 비교되는 두 사람이요. 네. 이게 어쩌면 두고두고 뒷말이 나올 법한 어떤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보면요, 저는 정봉주 의원한테는 진짜 또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모든 역사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뭐 그런 희망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맑은 물 한 방울님,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을 삼켜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주어진 분야에서 다시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님, 당신의 뉴스를 접하고 잠시 몽둥이로 가슴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님이 떠나신 뒤 모두들 어떻게 해야 할지 황망하던 그때, 봉주님을 비롯하여 어주님, 용민님, 당신들은 골방에서 나는 꼼수다 라는 소리로 수많은 민중들의 가슴을 때리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마을에 도적이 들어 마을 사람들은 도적대가 무서워 모두들 집안에 숨어 있을 때 몇몇의 선비들이 도적이야 하고 소리쳐 도적대의 흉악한 짓을 어느 정도 막아내어 마을 사람들의 피해를 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고마워도 했지만 그것이 화근이 되어 당신께서는 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도적대의 흉계와 보복으로 영어의 몸이 되었음에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비는 쇠약해진 몸을 추스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명예인지라 명예를 회복하고자 과장으로 가던 중 예기치 못한 사악한 망나니들이 흙탕물을 튀겨 옷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옷을 세탁하여 다시 시험장에 가고자 하였으나 옷이 아직 다 마르지 않았다며 시험장 입장을 막고 있습니다. 오호 통제라. 잠시 구름이 해를 가렸다 하여 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대중 선생님과 노무현님께서는 당신을 비롯하여 아픔을 함께한 조국님과 최민희님과 정청래님을 잊지 않고 반드시 크게 쓰실 것입니다. 봉주님, 당신의 큰 뜻을 많은 사람들은 크게 이해하고 선비란 어떻게 행동하시 진정한 선비인가를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신들께서 항상 일깨워 주셔서 독립운동은 못하였으나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여의도로 갑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토착 외구가 소멸되는 그날까지. 왜? 당신들이 있었기에 2020년 4월 15일은 외구 소멸의 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비유 기가 막히네요. 네. 쏙쏙 들어옵니다. 플러스 뉴님, 나는 민주당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멋졌어요.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인 점 좋았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정봉주 의원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아름달님,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는 말은 이해는 되면서도 답답합니다. 정치권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 이야기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공정이 화두가 됐다는 말 많이 하는데 별로 동의하진 않아요. 차라리 화두가 됐으면 다행이게요. 공정으로 재미본 언론은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내겠죠. 예, 이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날카로우세요. 보면.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은덕님입니다. 이해찬 대표님이 지난 총선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결정이었으니 큰 뜻을 위해 다음을 기약하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묻겠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지금의 이해찬 대표님이 국회에 계셨을까요? 김종인이라는 자가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을 때 이해찬 대표님이 당당하게 소신을 지키고 선거에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 대표 이해찬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정봉주 의원님은 꼭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셔서 당당히 국회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봉주 님이 꿈꾸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에서 정봉주 의원에 대한 논란으로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한다면 그건 조중동의 프레임에 민주당이 정면 돌파를 회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수개월간의 조국 사태를 통해 언론을 대하는 비판적 시각을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발 민주당은 쫄지 말고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그 정면 돌파의 상징으로 정봉주 의원님이 꼭 선봉장에 서주셨으면 합니다. 예. 진분다리칸님, 대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그 대의 명분이 정의롭게 싸운 정봉주 의원에게 완전 무결함을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인재 원종건에게 밑도 끝도 없는 것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게 한 파렴치한 것들로부터 반격도 보호도 못하고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더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 개혁하려면 민주당의 승리가 필수이니 필사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김경옥님, 금태섭은 놔두고 당을 위해 희생한 정봉주만 내치다니요. 화납니다. 금태섭도 공천 주지 말아야죠. 예, 아까 그 이은덕님의 댓글에 보면은 진짜 고민은 이런 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찬 대표는요,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컷오프 시킨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세종시라고 하는 곳은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해찬 대표가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이 가능해요. 근데 강서갑은 그렇지 않죠. 뭐 금태섭, 정봉주 두 사람이 같이 출마하면 자유한국당 됩니다. 이런 측면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나이제이 안님, 금태섭이 나오면 민주당 유권자들 기권할 듯합니다. 네. 네, 김동희님. 아전인 이방도 못 되는 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 온갖 관직 다 해먹어보고 그러다 나라님도 해먹고 싶다. 아서라, 넌 이미 내 그릇에 차고 넘쳤다. 정혜구름님. 고단하면 쉬는 거야. 잠은 올 때 딱 자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잠이 올 정도면 너한테 버거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하고 쉬는 게 답인 거야. 교환원 선생 집에서 쉬어. 호크맨 8596님. 황교안은 종로에서 낙선될 것이 뻔한데 굳이 서초동 아파트를 팔겠나. 황교안은 종로에 당선되려고 출마한 것이 아니라 어그로를 끌려고 출마한 것에 불과하다. 총선이 끝나고 나면 황교안의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홍준표, 김무성, 김태호 등이 각축을 벌일 것이다. 결국 황교안은 사실상 종로에서 정치 생명을 마감할 것이고 유승민은 적폐 진영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사라질 것이고 안철수는 그냥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저절로 잊혀질 것이다. 홍거운님,
근조 황단마진, 황육포 그간 마음고생 무진장했을 텐데 등 떠밀려 서울 종로구로 가는 마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청명에 주구나 한식에 주구나 매한가지인 것을 그리도 장고했는가. 빅매치는 얼어 죽을 일방적인 완패 게임이 될 텐데. 김은경님, 헐, 단마진의 진심이 처음으로 느껴지네요. 선거에 자신 없음을 솔직히 토로해서 애잔하네요. 조상익님, 황교안, 어쩌다 법무장관, 어쩌다 국무총리, 어쩌다 권한대행, 어쩌다 야당 대표, 어쩌다 종로 출마, 어쩌다 그렇게 사니. 예, 이게요. 이제 황교안이 서초동 아마 반포 정도에 살고 네. 있었을 거예요. 그 아파트 가격이 한 30억 된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은 황교안이 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 내놓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잘못 알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팔았다 이렇게 지금 이미지화 시키는데 내놓기만 했어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아파트 매매가 쉽게 될까요? 그러니까 선거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안 팔렸다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종로구에다가는 이 전세 주소지만 있으면 되고요. 주소지가 없어도 출마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가 투표권이 없는 거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가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성훈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성교 그리고 한국당 지도자들아, 국민의 눈을 잠시 속이고 미래한국당이라는 불법적인 거처를 만들어 놓고 위장 전입을 선동하는 너희들의 뻔뻔한 얼굴을 쳐다보면 구역질이 난다. 국민의 무서움을 모르고 목적을 가지고 가식으로 여기를 떠났다가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돌아오는, 도덕적으로 용서가 안 되고 국민을 대놓고 속이는 이것이 위장 전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국당 모두들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철룡팔부님, 한국당이 태영호 영입해서 지역구 보낸다네요. 웃기지 않습니까? 날마다 좌파 빨갱이라고 부르짖는 것들이 지들은 진짜 빨갱이 영입해서 공천 준다니 기가 막히네요. 풍월당주님, 어차피 황교안은 종로에서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한국당이 총선에서 지게 되면 책임을 지고 대선 주자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유승민이 대선 주자로 등장하겠죠. 유승민이 통합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인세호님, 어차피 떨어질 거 서울에서 떨어지는 게 그나마 조금은 명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마케팅이 있었잖아요. 일부 언론들은 노골적으로 자유한국당 편들기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뭐 얼만큼 막 추격하고 있네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심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진정성, 예를 들면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 여론조사가 있잖아. 잘 대응하고 있다가 3분의 2 정도 나옵니다. 네. 어차피 30%는 과학이라 그랬잖아요. 30% 과학은 뭘 어떻게 해도 지구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도 안 찍어요. 네. 결국에는 나머지 그 투표를 했다 안 했다 하시는 분들이 소위 중도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저는 좌우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자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요 투표를 포기하지 말라 이런 식의 메시지예요. 속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씨의 정계 은퇴에는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시죠. 기홍걸님입니다. 삼총산에 초딩 안철수, 중퇴 진중권, 중딩 유승민, 안용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저번에 대선에서 안철수를 찍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눈으로 살겠습니다. 이번 총선 민주당 화이팅. 칼 하인리 막스님, 안철수 처음 정치 시작할 때부터 정말 열렬히 지지했었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아직도 까이고 있음. 까여도 할 말이 없는 게 더 슬픕니다. 불판 위에 삼겹살님, 이명박은 어른쥐, 안철수는 어린쥐. 아마 당 상징색을 가지고 재밌게 쓰신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님, 오렌지색을 선택한 것은 보수로 변경되었다는 암시입니다. 국민의당 시절 연두색은 비교적 진보 파랑에 더 가까웠었죠. 색깔의 의미를 부여하면 다음 대선 때
안철수는 보수 통합해서 나오려는 암시죠. 뭐든지 우연은 없습니다. 의미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음. 저는 제 생각은 이거는 음모론이에요. 뭐냐면 아. 상대를 상당히 그 완벽한 주체로 보는 음. 궁여지책.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대보는 건데 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부여하는 음.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물론 흐름상 그렇게 보는데 여기 색깔이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은 파랑은 수십 년 동안 자유한국당 색깔이었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미지 좋은 색을 선점하기 는 과정에서 후발주자들이 색깔을 못 취하는 측면에 굉장히 좀 애매한 색깔이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은 세상에 핑크가 뭡니까? 핑크가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궁여지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만 바라보면 상대가 강한 대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치밀한 어떤 연구에 의해서 뭔가 진행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곰샘님, 안찰스, 남들은 피 터지는 전쟁터에서 싸우며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에서 무엇하다가 선거철이 되니 기어들어와서 개소리 시전 중? 최소한 같이 싸우기라도 했으면 인정해 주겠다만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해외 도피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가 무슨 해결사인 양 유세 떠는 게 참 더럽고 역겨울 따름이다. 예전에는 안타까운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참 비겁하고 나쁜 놈으로 변했네. 예, 여기까지가 안철수 씨에 대한 성토장이었습니다. 계속 가시죠. 네, 보수 파괴님. 과거 적폐 정권 시절 검찰은 정권에 밑보이면 괘씸죄를 씌워서 야당을 탄압했는데 지금은 야당을 비난하거나 검찰을 비난하는 여당에게 괘씸죄를 씌워서 검찰이 여당을 탄압하고 있다. 참 한탄스럽다. 왜 민주당은 검찰 보기 일이 없나? 왜 자한당은 예나 지금이나 검찰과 한통 속이냐? 예, 그 부분을 잠깐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 보복을 하지 않는 정권에게 마치 정권에 대한 메스랄까 칼을 들이대면 되게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나도 그 지점이 되게 열받는 거예요. 언론하고 검찰은 항상 그런 특성이 있죠. 네. 민주 정권에서만 정권의 메스를 들이대요. 보복하는 정권한테는 찍소리 못하는 게 요거부터 바꿔야 되는데. 음. 네. 계속 가시죠. 네. 흐르는 강물님. 점점 끓어오른다. 명박산성 앞에서 불타올랐던 분노가 박근혜 탄핵으로 사라진 줄 알았는데 계속되는 검찰의 어리석고 위험한 망나니 칼춤을 보며 그때의 분노심이 다시 조금씩 되살아남을 느낀다.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다고 공언한 자가 본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노골적으로 법과 원칙을 벗어난 언행을 일삼는 공무원들은 숨어서 눈치 보며 불법을 저지르는 잡범들보다 더 위험한 자들이다. 다들 잊지 맙시다. 법과 원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1차 보루이며 최후의 보루는 검찰이 아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것을. 댕댕이님, 어떻게 보면 알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검언유착과 검찰이 비대하게 권력을 커지는 걸 방치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이라도 그동안 잘못된 거 알면서도 방치된 걸 누구라도 멈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자갈치님, 검찰이 당사자 진술도 듣지 않고 또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채 무더기 기소해놓고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재판도 하기 전에 여론몰이를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며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당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추 장관님의 논리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경님, 윤석열은 양손에 떡을 쥐고 춤추고 있는 겁니다. 자한당과 언론을 등에 업고 보수 대변인 역할 열심히 해서 인기를 얻어도 좋고 이 정부가 잘라주면 나가서 이 정부 수상하다 잘린 비운의 총장으로 대선 갈 수도 있고 이래저래 룰루랄라. 저 구수의 머리는 이 시대 비극의 총장으로 남을 겁니다. JK 손님, 황교안과 윤석열 개검새들, 동아일보 언론들의 단합을 잘 지켜봐야 한다. 방심은 금물이다. 총선은 한일전. 꼭 이겨야 한다. 예. 이안노님, 자한당이 복지를 후퇴시키면 자한당 지지자들이 가장 피해가 클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문 대통령을 비난하고 자한당을 지지하거든요. 조중동에 매몰된 상태거든요. 최알렉스님, 우리 시어머니께서 나 구박할 때
원래 구박당한 며느리들 중 착한 며느리가 많다고 해서 20여 년 전 나를 기막히게 하더니 자한당과 하는 짓이 똑같았군요. 스타트 21세기님. 숟가락을 얹어? 감히 니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릴 땐 언제고. 에라이 이것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봉준호 감독은 니들이 가지고 놀 대상이 아니란다. 봉준호 감독을 선거에서 우려먹을 생각일랑 꿈에서도 갖지 말거라. 그거 아니? 자한당 찌그러기 무리들아?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니들이 정신을 차려야 그나마 우리나라가 민주사회로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단다. 예. 계속 가겠습니다. 김의영님, 새날 채널 즐겨보고 민주당의 승리를 바라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민심이 흉흉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조금 더 나온다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종로 선거만 하더라도 52대 26의 우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것은 착각입니다. 결국 51대 49의 접전으로 간다고 봅니다. 좀 더 자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수도권, 충청권, PK, 민심이 4년 전보다 안 좋습니다. 지나치게 낙관하는 분위기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여서 걱정됩니다. 서울 사는 55세 남자가.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질문 내용은 똑같아요. 새날은 일종의 선동 방송입니다. 진영 방송이라고. 우리가 질 거야. 후덜덜덜 하고 있으면 결과가 좋아집니까? 선거는 전쟁이에요. 그렇죠. 병사들이 사기가 올라와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과학적 분석은 지금 어떤 누구도 분석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아일보, 채널A, TV조선이라든지 이런 수구 보수 쪽 언론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잘만 해보면 이길 수 있어라는 분위기를 풍기는 이유가 뭐예요? 투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성 언론들도. 이 상황에서 이걸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이제 기세 싸움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그래서 그 끝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무조건 투표해야 된다. 투표장 많이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쪽에 선동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 대놓고 야 선거 분위기 이상해. 불안해.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히 우리가 뭘 하면 선거 분위기가 좋아질까요? 민주당이 열심히 하면 돼요. 네. 민주당이 실책하지 않고 정책 열심히 내놓고 제대로 가는 길만 가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대개 진영 방송들은 대부분 선동성을 띠고 있어요. 그 선동성을 띠고 있는데 사기들 잃지 않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릴게요. 109님입니다. 62일 후 미래에서 성지순례 왔습니다. 푸나님의 현몽이 정확하게 실현되어 179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지역구에서 2차 저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천기누설이라 생략하고 극적으로 한 석이 더 늘어 180석이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갑니다. 이렇게 그냥 웃고 네. 즐기면 되는 문제거든요. 감사드려요. 네. 빈나리님, 더욱더 분발하여 200석까지 확보해서 적폐 청산하고 공정한 국가로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썰튼님, 적폐와 한몸인 언론, 검찰, 자한당, 사법부까지 문정부를 흔드는데 선거판에서 이들 세력이 어떻게 할지 짐작이 갑니다. 조직된 꾀시민의 문정부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하기, 최민희 전 의원님의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눈치 챙겨님, 총선에서 무조건 1번, 비례도 1번, 민주당 압승한다. 압승하여 검찰, 언론, 사법개혁, 자한당 청산하자. 강력한 개혁하자. 예,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정치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요, 네. 목소리가 커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주위에서는 자기 주장이 되고 여론이 되거든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 다수는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민주당 20대한테 인기 없다고 그랬더니 여론조사 보니까 그래도 20대한테 민주당은 30%가 넘고 자유한국당은 10%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젊은 층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반영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동네에서 무슨 경남 민심이 좋네 안 좋네. 제가 최근에 본 이론조사를 보니까 20대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상하게 섞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일배하는 20대가 있다고 쳐요. 근데 일배하는 20대들 목소리만 들으면 20대가 문재인 정부 등지인 것 같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할 때 1000명에서 뭐 지역별, 성별, 연령별 했을 때 여론조사에 답하는 사람들 대부분 숫자를 못 채워가지고 20대 같은 경우는 네. 그 지금까지 답한 사람들의 숫자로 보정을 한다는 거예요. 과대표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조심조심 가야겠죠. 큰 실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겠지만 선거에 있어서 과도한 우려는 사실 금물이에요. 왜냐? 나중에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저들의 전략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계속 가겠습니다. 네, 도지연님. 안녕하세요. 황교안의 라면 국물 발언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1985년 인천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지금과 다르게 많은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오고 캠퍼스나 서클룸, 학생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학교 주변 식당에서 도시락 볶음이나 도시락 국을 팔아 차가운 도시락을 따뜻하게 먹었습니다. 도시락 볶음은 도시락 밥을 주방에 건네주면 볶음밥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도시락 국은 짬뽕 국물이나 된장국 등 그 식당에서 판매하는 국을 내주고 그 식당에서 밥을 말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메뉴입니다. 아마 황교안은 이 도시락국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가난해서만이 아니라 그 당시 대학 문화 중 하나였습니다. 새날 식구들이 그 당시 대학 상황을 모르고 라면에만 집중하여 말씀하시어 몇 자 적어봅니다. 그러네. 예. 큰 바위님, 말이 안 됩니다. 황 씨가 76학번인데 75년에 분식집에서 라면값이 30원이었어요. 아니 무슨 배보다 배꼽이 비싼 국물이 있습니까? 75년에 고구마 튀김 하나가 5원이었어요. 아, 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라면 국물만 따로 판 거는 제가 기억이 저도 저는 본 적이 전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저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도시락을 학교에 싸갖고 다니진 않았던 것 같고 하여튼 이게 지역마다 또 개인마다 다른 오케이. 상황이어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논쟁은 참 유치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네. 우퍼요, 우퍼. 네. 자,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그 뒤에도 꽤 많은 분들의 이 준비된 댓글 등이 있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대한 댓글도 있었고 우리 방송에 나오셨던 분들 진성준 의원, 뭐 장경태 위원장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꽤 있었고요. 자, 다 못 읽어드려 죄송하고요. 자, 근데 이분은 좀 해드려도 네, 어떨지. 그러세요. 네. 어떤 16페이지 맨 끝에 계시는 네. 분. 택시 TV 네네. 달릴레오님. 네네. 네, 새날님들 제 채널 구독 좀 해주세요. 네. 택시 TV 달릴레오님. 요즘에 자주 들어오시는 분 제가 내 눈에 익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오직 공감분 시간입니다. 연인끼리라면 휴대폰 꼭 보여줘야 하나요? 저는 핸드폰이 매우 사생활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남이 제 핸드폰 만지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들을 사귀다 보면 자꾸 핸드폰을 다 뒤지려고 하더라고요. 바람 피운 적도 없고 남들한테 떳떳하지 못할 거를 가지고 다닌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극히 사적인 영역을 보는 것 같아서 싫어서 다 거부했어요. 그럼 결국 끝까지 가서 나오는 말이 바람 피냐? 이건데 왜 그렇게 핸드폰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런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원천적으로 제 생각은 아예 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네. 특별히 비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번 상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 그 확증 편향이 나중에는 결국 의처증, 의부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건 아예 안 보는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일부 이제 젊은 층이나 또 어떤 나이를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보니까 뭔가 있으니까 안 보이려고 하는 거지 그 시각으로 사람을 사귀면 서로가 불편해져요. 오래가기 힘든 사이라고 저는 봐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데 이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여성이든 남성이든 저는 그것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믿음을 갖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좀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 사람을 못 믿는 거면 본인이 사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생활이 들어있어서라기보다는 거기에 꼭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걸 떠나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렸을 때 우리가 다락방 갖고 싶은 것처럼 나만의 공간 같은 건데 굳이 그걸 봐야겠다. 왜 안 보여주지? 뭔가가 있고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지. 그런 믿음 없으면 사귀지 마. 저 절대 반대인데 휴대폰을 은근히 커플들끼리 공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이메일 공유한 사람도 있고요. 아, 진짜? 네. 어. 그래서 저 왜 공유를 해야 되는지 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 네, 아니 이메일 공유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게 왜냐하면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또 목사님들은 사모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그건 해요. 업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신뢰하고 뭐 별다른 일 없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메일을 이렇게 주고받을 땐 항상 그 사모님들 이메일하고도 같이 참조해서 볼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미리미리 또 조심하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메일은. 그리고 숨길 게 있으면요 핸드폰에 숨기지 마세요. 네. 왜 핸드폰에서 숨겨 그런 거를? 숨길 게 있으면 마음속에 숨기면 돼요. 왜 핸드폰에다 그런 걸 숨겨?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숨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개인들의 일이니까 또 이렇게 웃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야 너 나 믿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뭐 사회라든지 뭐 커뮤니티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좀 힘든 시기를 한때 산 적도 있어요. 80년대 이럴 때는 각각이 뭐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 더 좋은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검열하게 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깐 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사실. 뭐 오랫동안 사귀면 5년 하지만 그러고 나야 또 상대에 대한 사랑이나 믿음이 더 깊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방황이라든지 어떤 사생활의 공간들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더 큰 사랑에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최근에 몇 년 동안 나온 영화 중에 가장 무서운 영화가 저는 완벽한 타인이었거든요. 네. 네. 핸드폰을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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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식탁 위에 네. 핸드폰을 두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휴대폰의 온갖 알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읽고 보는 건데 최고의 공포 영화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임진님 지금 말씀하신 그 영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또 재밌는 것이 이제 끝에 결말이 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이제 휴대폰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되게 행복했을 텐데 공유함으로써 느끼는 그런 어떤 물론 선택은 뭐 우리들 모두의 각자의 몫이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공유가 사이를 더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무슨 네. 비밀이 네. 있어서 그걸 네네네. 숨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걸 굳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을 망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은 있잖아.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뒷모습 같은 거. 네. 그런 게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건데 그 공간을 자기가 상대방한테 여유롭게 남겨둠으로써 오히려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네. 내가 저 사람 사랑하니까 다 알아야 돼 하는 것은 정말 초보적 사랑에 가깝다고 봐요.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을 믿고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내가 핸드폰에 비번 같은 걸 걸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방치해도 봐도 아무 상관없는 상태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소원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왜 그걸 꼭 봐야 되지 하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이상한 욕심을 버리세요.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설사 그 상대방의 어떤 그런 모습을 조금 보게 되더라도 조금 못 본 척 해주는 센스 좀 이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들 다 그런 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내가 이때는 정말 비겁했구나, 내가 이때는 정말 이기적인 선택을 했구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상대가 알고 있다고 느꼈을 때 너무 부끄럽잖아요. 좀 그런 거를 감싸주는 그런 모습도 좀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알고 커갈 수 있는 공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답이에요. 많이 네. 해보셨구나. 그 사람들이 사귀거나 뭐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 그 상대방의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는데 각자의 시간은 각자의 것이고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핸드폰을 보는 행위 자체가 그 모든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고 싶기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음. 사람이 누구랑 연락하고 누구를 만나고, 그러니까 어떤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도대체 내가 안 만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일종의 감시이기도 한 거죠. 네. 일종의 집착인데 이제 사랑을 일단 글로 배우신 분들이 책으로 배운. 초보 연애할 때 네. 그런 오류를 범해요. 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거 뭐 나한테 숨기고 그래 이런 게 관점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네. 그러니까 어떤 삶과 행복 이런 데 있어서는 오히려 연애는 상대방의 개인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만약에 뭐 여성분이 만약에 핸드폰 공유를 원하신다 그러면 반대로 남성분이 그렇게 계속 집착적으로 너 핸드폰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잠깐 5분 동안 왜 연락이 안 됐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숨 막혀서. 그러니까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억지로 가지려고 하면 그게 집착이 돼서 오히려 도망가요. 세상 모든 연애의 철칙 같은 거예요. 살짝 무시하면 안 돼. 내버려 두는 것이 연애의 가장 기본적인 밀당과도 같은 겁니다. 쟤는 왜 나한테 집착을 안 하지 하면서 또 자기가 더 좋아 달려든다고. 아무 의미 없다. 사람이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자 남자를 떠나가지고 전에 여성을 사귄 적이 있거나 남성을 사귄 적이 있는 걸 또 꼬투리 잡아서 핑계 잡아서 또 그 사람하고 또 막 티격태격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인연이 돼서 만나진 거야. 과거를 왜 물어? 그럼요. 이상한 거지. 그런 사람들이 꼭 자기 애인 핸드폰 구석구석 뒤져보려고 노력하는 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진짜 도망갈 놈은 도망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감시 안 해도 왜 감시하는 것 때문에 도망가는 거기도 더 심하지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남자. 네. 데이트 폭력 굉장히 심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논란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음.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그런 집착들이 결국 관계를 다 망치잖아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들일 텐데 욕심 갖지 말아요. 언젠가 떠납니다. 나이 먹어서 죽어서라도 떠나요. 그러니까 사람 욕심 갖지 마. 내 곁에 있을 때만 내 건데 그 내 거라는 개념이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과 짝을 해주고 있지라는 그 고마움 하나만 있으면 세상이 그렇게 힘들 일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네. 연애 박사로서 자, 감사드리고요. 자, 새날 한나인 이래서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내 전공인데 사실은 연애 심리학. 자, 어쨌건 좋은 그 댓글과 이메일 이런 사연들 모아주신 이 세 분께 감사드리면서 뭐랄까요 새날에 대해서 어떤 분이 좀 악플 비슷한 메일을 최근에 보내신 적이 있는데 저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모든 시각들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새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현재는 항상 늘 여러분 곁에 있는 그냥 방송이고 싶어요. 오늘 댓글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지지자들을 흩어지지 않게 모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지지자들의 광장과도 같은 것. 그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과도하게 새날이 앞장서서 뭔가를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방송 수준을 올려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있던 새날 한나인 89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